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릴 게 있어 사연을 보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차로 대여섯 시간은 가야 하는 시골에서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 하나, 언니 하나가 있어요. 당시에도 100년 가까이 된 시골집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그 동네에서 농사만 지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언니와 오빠 둘 다 본인들도 당연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돼서 이 집을 떠나 도시로 나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식구 중 누구도 도시에 나가본 사람이 없으니 저에게 도시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째인 언니는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동네 공업사 격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빠만이라도 대학에 가길 기대했는데 장남인 오빠마저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하니 제가 대학에 가겠다고 하면 할머니나 아버지가 가만히 계실 리가 없었죠. 오빠는 장남이면서 욕심도 없어? 오빠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회사도 떡하니 가야 우리 집이 좀 펴지. 공부해서 힘들게 대학 들어가고 취직해도 그냥 월급쟁인데 일찍이 아빠 옆에서 농사 배워서 집안에 보탬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세상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오빠는 평생 아버지 어머니 옆에 같이 살 거야? 장가라도 가려면 대학도 나오고 직장이라도 있어야 여자가 생기지. 이 촌구석에서 평생 농사만 지어봐라. 형이나 오빠한테 멀쩡한 여자가 시집 오겠다. 아이고 멀쩡히 잘 사는 오빠더러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야. 네 오빠가 뭐가 부족해서 장가를 못 가. 다 때 되면 결혼해서 이 집에서 다 같이 살면 되지. 그렇게 도시 나가고 출세하고 싶으면 너나 공부 열심히 해서 나가라. 제가 오빠에게 한마디만 하면 할머니는 어디선가 슈퍼맨처럼 나타나 오빠 편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딸년이 공부해봐야 뭐하냐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시집이나 가버리라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나더러 공부해서 출세하라고? 저거 할머니한테 말하는 것 좀 봐. 아침이나 빨리 처먹고 학교 나가. 쓸데없이 우리 집 귀한 장손 건드리지 말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른도 이 시골이 답답한데 애는 오죽하겠어요? 이수정, 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학교 나가. 어미가 딸년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니까 애가 싸가지 없는 게 위아래도 모르지. 아이고 속 터져서 원. 어릴 때부터 차별을 받으며 자라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독해졌습니다. 저는 언제나 찬밥 신세인 집구석에서 살아남기 위해 큰 목소리를 내고 멋대로 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학교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30분이나 나가 햄버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 도시로 나가려고요. 그런 저를 가족들은 돌연변이 취급했습니다. 언제나 제 편이었던 아버지마저 다 큰 여자애가 혼자 도시에 나가서 어떻게 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 뜻대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곧장 시내에 가서 작은 미용실에서 미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니면서 제일 배우고 싶었던 건 미용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시내 미용실 사장님마다 고등학교 졸업은 하고 와야 일을 시켜준다고 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번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집을 나갈 준비를 한 거죠. 저는 졸업식을 하자마자 편지 한 통 달랑 써놓고 집을 나갔어요. 시내의 미용실에 딸린 단칸방에 살면서 미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당시에 친구들은 서울로 대학을 간 친구도 있었고 도시로 나가 큰 회사나 공장으로 취직한 애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기술을 배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제 큰 꿈을 위해서요. 저는 미용 기술을 배워 언젠가 서울에 올라가 강남 한복판에 제 이름을 걸고 미용실을 내고 싶었어요. 저는 그 꿈만 생각하며 쉬지도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더군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미용실에 깡패들이 들이닥쳤어요. 멋대로 미용실 문을 따고 들어와 여기저기 깨부수며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더니 저희 가게 사장님을 찾았어요. 알고 보니 사장님이 사채를 쓰고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린 거죠. 제 월급도 2달치나 밀린 상태였고요.
거기다가 남자친구 수술비가 급하다고 저에게 500만 원이나 빌려갔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세상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 미용실에서만 3년을 넘게 일했어요. 사장님과 언니 동생하며 정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미용실 사정이 안 좋다, 남자친구가 아프다 하며 펑펑 우는 모습을 보고 저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함께 열심히 해서 서울에 올라가 미용실을 내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저를 버리고 날라버린 거죠. 졸지에 집도 직장도 잃게 된 저는 3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절대 집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한 푼도 없는 신세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돌아간 집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끊고 나가 있는 동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많이 쇠약해져 있으시더군요. 언니는 결혼해서 분가해서 나갔고 오빠는 여전히 부모님과 농사일을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별 말씀 없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보자마자 욕을 퍼부었지만 예전처럼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거든요. 저는 지난 3년 동안의 기억은 다 잊고 다시 잘 살아보자 싶었습니다. 돈을 날렸지만 그만큼 값비싼 인생 경험했다 치기로 했죠. 할머니는 지금 당장 좋은 짝을 찾아 결혼하라고 성하였지만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오빠는 같이 농사를 짓자고 꼬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다시 제 꿈을 이룰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 친구를 따라 지역 내 화장품 회사에서 방문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워낙 시골 동네다 보니 동네에 화장품은커녕 스킨로션도 살 데가 없거든요. 저는 화장품을 팔러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시내의 가게 사장님들이나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들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들리는 말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사기치고 도망간 미용실 사장이 서울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심지어 서울에서 미용실을 차렸대요. 행여나 깡패놈들이 소문 듣고 서울까지 찾아갈까봐 다들 쉬쉬했지만 서울 동대문에서 봤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들어왔는데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해서 밥도 안 먹히고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생각해보니 사장년 언니가 동대문 제기동에서 옥장사를 했다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 언니라는 사람이 한번 미용실에 놀러 왔었는데 그때 옷가게 명함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서랍 여기저기를 뒤져 그때 받았던 명함을 찾아냈어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큰 마음을 먹고 다시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는 억울해서 발 뻗고 잘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모두가 다 잠든 새벽에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할머니께 들키고 말았어요. 사실 제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할머니가 돈을 넣어놓고 매일 꺼내 쓰시는 금고에 손을 댔거든요. 당장 서울에 가서 지낼 곳이라도 구해야 하는데 정말 가진 돈이 하나도 없으니 여관방이라도 구하려고 조용히 30만 원 정도만 챙겨가려고 했죠. 그런데 막상 금고를 여니 욕심이 생기더군요. 저는 10,000원짜리 묶음을 2개나 챙겨 가방에 쑥 집어넣었어요. 너 이수정, 이 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내 돈에 손을 대? 가방에 돈을 넣고 방을 나서려던 순간 잠에서 깬 할머니가 저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할머니, 이 돈 제가 빌려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가서 사기꾼년 잡으면 금방 갚아드릴게요. 죄송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서울에 올라가서 사기꾼년을 잡는 대로 할머니 돈부터 갚아드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 말에도 할머니는 욕을 퍼부으며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노쇠한 몸으로 저를 따라오는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그만 들어가시라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집 앞 골목이 다 끝날 때까지 쫓아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저는 넘어진 할머니를 보고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애매하게 지금 돌아가봐야 욕만 먹고 등이나 몇 대 두드려 맞고 끝날 게 뻔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서울에 올라가 그 사기꾼년을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가족들이 따라올까봐 무서워서 해가 뜰 때까지 걸어서 택시를 잡아타고 기차역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곧장 서울에 올라가 그 사기꾼년 언니 옷가게가 있는 동네에 갔습니다. 그런데 명함에 적힌 옷가게 바로 그 옆에 정말 미용실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일했던 미용실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미용실이었습니다. 그토록 올라오고 싶었던 서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서울까지 올라가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서울에 그 사기꾼 년이 미용실을 차렸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랬어요.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미용실 앞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는데 10시가 딱 되자마자 멀리서 익숙한 여자가 걸어오더군요. 웬 아기를 안고 걸어오는데 그 사기꾼 년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사기꾼 년을 보자마자 달려들었어요. 그러고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이 년이 내 돈 갖고 날라놓고 서울에서 버젓이 가게까지 차리고 잘만 살아? 너 잘 만났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수정아, 그만 좀 해. 내가 설마 너한테 정말 사기치려고 그랬겠어? 우리 아기, 일어나 우리 새끼 떨어져. 품에 안은 아기를 껴안으며 머리를 놔달라고 소리를 치는 통에 저는 머리를 잡은 손을 놓았습니다. 분명 저랑 일할 때는 아가씨였는데 웬 아기인가 싶었죠. 주변에 보는 눈도 있으니 저에게 좀 가라앉히라며 사기꾼 사장년이 저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똑바로 보니 품 안에 안고 있던 아기가 이제 갓 100일이나 지났을까 싶더군요. 그러고 보니 가게 안에 유모차며 아기 젖병이며 아기 용품이 많아 보였어요. 사실은 너랑 같이 일할 때 내가 애가 생겼어. 너도 알잖아. 그때 내 남자친구 뇌종양이라고 수술받아도 얼마 못 산다고 한 거. 병원비는 매일 몇백씩 늘어나지 가게 월세는 못 내고 있지. 그 와중에 애까지 생겼으니 어떡해. 내 인생이야 어떻든 내 새끼는 살려야겠는걸. 사장 말이 남자친구 병원비를 대느라 사채를 썼답니다. 병원비를 안 내면 퇴원이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미용실은 이미 월세가 몇 달째 밀린 상태였고 제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 몰래 도망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순간 제 가방에 들어있는 할머니의 200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저 살겠다고 할머니 돈을 훔쳐 도망온 거니까요.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어. 그런데 염치가 없으니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라. 나 이 가게 다 대출로 구한 거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일이 미용밖에 없잖아. 가게에 직원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애가 있으니 그럴 수도 없고 혼자 애 키우면서 하려면 내 가게밖에 답이 없더라고. 애랑 둘이 먹고 살려면 어떡해. 이거라도 해야지.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 사장도 고생이 많았답니다. 서울에 올라오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사장 남자친구가 죽었대요. 장례 치를 비용도 없어서 화장만 하고 말았다네요. 지금까지 남편도 없이 혼자 애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사기꾼 사장년이라고 매일 욕을 하며 잠들었는데 막상 사는 꼴을 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용실이라고 코딱지만한 공간에 애를 등에 업고 일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가끔 손님이 좀 있으면 옆에 언니 가게에 애를 맡기고 일을 했나 보더라고요. 나 잡으러 서울에 올라온 걸 텐데 어떡하니? 내가 지금은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 내가 돈 생기는 대로 네 돈부터 먼저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언니 뭘 믿고 내려가. 이러다가 또 도망가면 어떡하라고. 나 다시는 그 시골에 안 내려갈 거니까 언니가 나 책임져. 언니가 분명히 그랬잖아. 나중에 서울에 같이 미용실 차리자고. 세상 일이라는 건 참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기대는 그렇게 쉽게 저버리고 할머니의 돈까지 훔쳐서 달아난 저는 제 등을 치고 도망간 사기꾼과 다시금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했어요. 날린 돈은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사장 언니와 함께 지내며 일도 같이 하게 되니 잠자리와 직장은 해결됐어요.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토록 꿈꾸던 도시 생활이 시작된 거죠. 저는 서울살이가 좋았습니다. 여기를 가도 북적이고 저리를 가도 시끄러운 게 저와 딱 맞았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미용실 일을 하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제가 살고 있었던 고향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사실 잊고 싶었어요. 고향을 생각하면 따뜻한 부모님도 있고 열심히 사는 형제 자매도 있었지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울에서 보란듯 성공해서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가 할머니께 훔친 200에 몇백은 더 합쳐서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찾아뵈야 하는 일이 제게도 생겼습니다. 제게 결혼할 남자가 생겼어요. 남자는 미용실에 단골로 오던 손님이었는데 근처에서 작은 인쇄소에 다니고 있었어요. 남자는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며 고백을 했습니다. 몇 번 데이트를 하다가 남자의 고백을 받아주고 저는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남자도 우리 집에 인사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이 서울에서 5시간 넘게 걸리는 시골이고 제가 몇 년째 왕래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은 했었지만 남자는 그래도 인사는 가야 한다고 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양가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부모님이 며느리로 다른 거 몰라도 무조건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여야 한다고 하셨어. 그래야 시부모님한테도 잘한다고.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지방에서 농사 지으신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 소박하고 인자하실 것 같다고. 서울 사람들은 이상한 게 시골에서 농사한다고 하면 다들 전원일기처럼 생각했어요. 어른들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고 자식들은 그런 부모님을 존경하며 돕는 장면을 상상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저 살겠다고 순진하고 착한 부모님 등을 치고 집을 나온 못난 딸내미였죠. 이런 사실을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께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남자네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인사를 가자마자 저는 이 남자다 확신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네 집이 40평대 아파트였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아파트에 들어가 본 게 처음이었어요. 거실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서울에서 몇 년을 살았지만 이런 집에 살아야 정말 서울에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은 완벽한 서울 분들이었어요. 두 분 다 서울에서 태어나 사신 분들이었죠. 부모님께서 다 지방에 계시면 서울에 올라오기가 쉽지 않으시겠네. 우리가 한번 내려가서 찾아뵙는 게 어떨까? 지방도 아주 먼 지방이라 내려가시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먼저 내려가서 말씀드리고 한번 서울에 모시고 올라올게요. 그때 다 같이 뵈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6살이 많았어요. 남자친구 나이가 있다 보니 예비 시부모님들은 결혼을 서두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멀리 계시니 여행이다 생각하고 하루 시간 내서 바로 내려가 인사드리는 게 어떠냐고 하시며 서두르셨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연락이 계속해서 왔었지만 제가 받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할머니 돈을 들고 도망가는 바람에 할머니가 화병이 나서 드러누웠다고까지 하는 메시지가 오빠에게 왔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메시지에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주제에 이제와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내려가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부모님이야 대놓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겠지만 오빠나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욕을 퍼부을 게 뻔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몇 년 만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날에야 아버지께 연락을 드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가기 며칠 전부터 연락해야지 했었는데 도무지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내려간다고 하니 아버지는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할머니는 뼈암으로 투병 중이시라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부모님도 몇 년 사이에 확 늙어 계셨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저와 남자친구를 보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서울살이라서 그런가 인물이 더 훤해졌네.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밥부터 먹자. 저는 며칠 동안 걱정한 게 무색할 정도로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니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식사하고 나서 할머니가 계신 병원에도 들렀어요. 할머니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도 몸도 반쪽이 돼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하더군요. 제 기억 속의 할머니의 모습은 제게 욕을 하면서 따라 달려오던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몇 년 새 이렇게 달라져 계시니 속상했습니다. 저는 이자를 더 넣지는 못했지만 그때 제가 훔쳐갔던 할머니의 200을 봉투에 담아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어요. 그때는 너무 죄송했어요. 할머니 다시 뵈면 정말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저처럼 철딱선이 없는 손녀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혼나고 싸웠어도 함께 살았던 세월이 있는데 제가 너무 모든 걸 외면하고 살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제 결혼식에 꼭 오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얼마 뒤 저는 결혼을 했어요. 할머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서둘러 식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께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사람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만 하면 제 인생은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막상 결혼해 살다 보니 새로운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도 미용실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요. 몇 년 열심히 했더니 동네 단골들이 좀 생겨서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1, 2년만 고생 더 하고 제 가게를 차려 나갈 생각이었어요. 함께 일하던 사장 언니도 아이가 크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제 월급까지 주며 같이 일하기가 버거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은 돈으로 제가 사는 동네에 작은 미용실을 내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고를 쳤어요.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뜬금없이 사업을 하겠다네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10년 넘게 내 회사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고작 대우를 이따위로 해? 이게 나가란 소리지 뭔 소리겠어. 좋아. 나도 이제 나가서 내 사업 할 때 됐지. 남편이 10년 넘게 다닌 인쇄소 사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상사로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답니다. 남편보다 5살이나 어린 사람을요. 남편은 욱하는 마음에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나와버렸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사장이랑 이야기도 안 해보고 곧바로 사표부터 내면 어떡해. 나한텐 당신처럼 든든한 와이프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 당분간 쉬면서 사업 구상 좀 할 테니까 당신이 고생 좀 해줘.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툭하면 미용실을 다니는 제가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기술이 있어서 절대 굶어 죽을 일은 없다고요. 그때는 당연히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저만 믿고 일을 그만둘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무슨 돈이 있다고 사업을 해. 생각해본 거 있어서 때려친 거야? 퇴직금도 있고 당신도 좀 모아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 돈으로 목 좋은 자리에 인쇄소 시작하면 되지. 내가 모아둔 돈이라니. 그건 내가 미용실 얻을 돈이라고 했잖아. 이건 절대 못 주니까 꿈도 꾸지 마.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어렵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 꿈처럼 강남에 미용실을 차릴 정도는 안 되어도 동네에 10평 정도 되는 가게를 차릴 정도는 됐어요. 남편이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 돈까지 욕심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돈을 내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이야 지금까지 외동아들로 부모님의 원조를 받으며 편하게 살았지만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편 때문에 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단단히 삐졌더군요. 당신만 힘들게 산 거 아니야. 나도 10년 넘게 한 직장에 버티면서 힘들게 살았다고. 당신이 사는 이 집도 우리 부모님이 사준 집인데 그렇게 치사하게 굴어야겠어? 뭐? 치사?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당신이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자기 결혼하면 아버님이 아파트 주신다고 했다면서. 근데 막상 결혼 날짜 잡고 나니까 돈 없다고 우리더러 집 구하라고 하셨잖아.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결혼할 때 일이 좀 있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게 되면 무조건 서울에 20평대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외동아들인데다가 3대 독자인데 부모님이 안 해주실 리가 없다고요. 물론 아파트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랑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아파트에다가 내 집에서 시작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죠. 그런데 막상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 시부모님께서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당장 집을 구해줄 돈이 없다고 하셨어요. 또 그 이야기! 그때는 아버지가 집안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없는 돈 끌어다가 이 집 마련한 거 아니야. 이 집이 아파트야? 빌라도 고작 투룸의 전세잖아. 이까짓 거 해와가지고 이제 와서 생색내니까 하는 소리지. 저도 옛날 일 가지고 자꾸만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전셋집 구한 걸 가지고 생색내면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개무시당하고 와서 열받아 죽겠는데 마누라까지 사람을 무시해? 좋아. 당신 돈 필요 없으니까 그 잘난 미용실 차리세요. 어디 한번 얼마나 돈 많이 벌어오나 보자. 남편은 자기 할 말만 해놓고는 화를 내며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서울 남자와 결혼만 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 좋아 서울 남자지 저희 아버지나 오빠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남편도 항상 본인만 생각하고 제가 하는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죠.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에나 우리 며느리라고 예뻐했지 막상 결혼하고 보니 매일 아들 하시면서 자기 아들만 귀하지 저는 찬밥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제가 원래 밀가루 음식이 몸에 잘 안 받아요. 국수 같은 면 요리를 먹으면 잘 체하는 편입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어머님이 콩국수를 해주셔서 먹었는데 그날도 제가 좀 체한 거예요.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려서 화장실에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뜸 저더러 설마 애 생긴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부모님께서 벌써 손주를 원하시나 싶어서 바로 아니라고 그냥 좀 체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히더군요. 손주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래,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둘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살 생각을 해야지. 너 괜히 일하기 싫다고 덥석 애부터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너무 고생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괜한 노파심에 하시는 이야기라는 걸 저도 아는데도 은근 기분이 상했습니다. 다른 시부모님들은 며느리가 생기면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다고 성화라는데 저희 시댁은 달랐죠. 하나뿐인 아들이 혹시나 처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닌가 미리부터 걱정하셨어요. 그래,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남자만 벌어서는 생활이 안 돼. 좋은 기술 썩어봐야 뭐하냐.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지. 에이, 우리 자기야 기술직인데 애 낳아도 충분히 일하면서 돈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나이도 있는데 아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엄마가 키워주면 되지. 시부모님 말씀에 제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였는지 남편이 애써 웃으며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표정이 싹 변하시더니 정색을 하시더군요. 어머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벌써 70대 중반이야. 내 나이에 애를 어떻게 키우니? 그리고 엄마가 살아보니까 애는 무조건 엄마가 키워야 돼. 그래야 애도 건강하고 똑똑하더라. 저 아직 아이 낳을 생각 없으니까 괜한 걱정들 하지 마세요. 애 낳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떠드는 모습에 어쩐지 심기가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애 낳을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물론 시부모님 말씀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희 상황에 지금 당장 애까지 생기면 안 되죠. 아직 집도 없고 남편 월급이랑 제 월급 합쳐도 영 시원찮으니까요. 더군다나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바로 옆에서 혼자 애 키우는 사장 언니를 봐왔기 때문에 애 키우면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놓고 저더러 집에서 애 키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돈이나 벌어오라고 하시니 기분이 상하긴 했습니다. 더군다나 애도 맡길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제야 결혼의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내 일은 항상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당연히 시부모님 남편 일까지 제가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놓고 고마운 줄도 몰라요. 언제나 며느리가 하는 건 당연했죠. 서울에 살면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똑같았어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인쇄소를 차리겠다고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으니 알아서 하게 뒀어요. 반면 저는 저의 첫 번째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저는 너무 뿌듯해서 아직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미용실에서 며칠은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기뻤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제 이름으로 된 미용실이라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미용실 오픈식 날이 되었어요.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오빠, 언니까지 다들 서울에 올라왔어요. 남편은 미용실 안에서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돌릴 떡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인테리어가 삐까번쩍한 게 미용실 차린다고 돈도 꽤나 썼나 보다. 이럴 돈 있으면 남편 인쇄소나 좀 차려주면 좀 좋아? 명색이 남편이 직장이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는 속도 안 상하나 봐. 순간 시끌벅적했던 미용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이, 당신은 좋은 날 왜 그런 소리라고 그래? 안 그래도 아들놈 집에서 빈둥거리는 거 사돈댁에 죄송해 줬겠는데.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우리 아들도 1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좀 자기 사업할 때도 됐지.
안 그래도 시어머니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니는 걸 아시고는 저에게 미용실은 나중에 차리고 남편 인쇄소부터 차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서는 더 이야기 안 하시더니만 굳이 오픈식 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계신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사실 사돈도 계신 자리니까 하는 소린데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혼자 아줌마들 파마 말아줘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그럴 바에야 남편 사장님 만들어주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훨씬 낫죠.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점잖게 앉아 한마디도 안 하시던 친정아빠가 입을 뗐습니다. 우리 딸내미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고 싶으시면 사돈이 우리 사위에 인쇄소 차려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우리 딸 미용실 차려주고 싶어도 나 살기 바빠서 지금까지 못 차려줬는데 우리 장안딸이 혼자 알아서 서울에 미용실까지 차리니 아주 예뻐 죽겠습니다. 친정아빠의 말에 시부모님은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저는 친정아빠를 바라보며 슬쩍 웃어 보였어요. 아버지를 보자 마음이 벅차오르고 든든했습니다. 어머, 벌써 다들 와 계셨네요? 이렇게 좋은 날 술이 빠지면 안 되죠. 제가 아주 좋은 술 사왔으니까 다들 한 잔씩들 드셔보세요. 때마침 사장언니가 와서 분위기를 풀어준 덕분에 오픈식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장언니가 없었다면 제가 서울에 제 이름 걸고 미용실을 차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언니도 혼자 아이 키우면서 미용실 운영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저에게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며 일까지 시켜줬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언니가 제 돈을 안 갚고 서울로 도망치지 않았다면 저는 서울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몇 년 동안 투병하시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할머니 장례가 끝나고 장지까지 다녀와 아버지 댁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서울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저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다 정리하셨어. 살아생전에 며느리라고 그렇게 구박하시더니만 당신 늙어서 옆에서 돌봐주고 신경 써준 건 나밖에 없었다고 미안하다 하시면서 할머니 앞으로 되어있던 땅을 다 내 앞으로 주기로 하셨어.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저와 오빠, 언니는 물론이고 형부랑 저희 남편까지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어요. 사실 어릴 때는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할아버지가 가진 땅이 몇 평인지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어른이 되고 나서는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남기신 땅이 꽤 된다네요. 이번에 할머니께서 재산을 정리하시면서 대충 시세를 알아봤는데 가진 땅을 다 팔면 20억이 넘는데요. 20억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침이 꼴깍 삼켜졌습니다. 제가 어머니 땅에 욕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미 친정 부모님께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먼저 증여한 땅이 있었어요. 어머님처럼 욕심 없이 평생 살아오신 분이 땅이 생겼다고 해서 절대 혼자 다 가질 분이 아니었죠. 분명 자식 셋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시려고 부르신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칫국을 아주 세게 먹었더군요. 친정엄마는 저희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겠다고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 큰딸이나 막내는 시집가서 가정도 잃었으니 남편하고 오순도순 잘 살고 있지만 우리 장남은 40이 넘어서도 장가도 못 가고 혼자 부모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잖니. 내가 요즘 우리 장남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 듣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께 증여받은 땅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오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왠지 기분이 쎄했습니다. 엄마, 지금 오빠한테 땅 주려고 밑밥 가는 거야? 오빠가 장가 못 간 거야. 오빠가 못나서 그런 건데 그게 불쌍하다고 땅을 다 주는 게 어딨어. 수정아, 엄마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오빠한테 땅을 다 주겠다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 늙어서 병나기 전에 우리 장남 장가라도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외국에서 신부를 좀 데리고 와야 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법적으로 쉽지가 않다네. 남편한테 재산이라도 좀 있어야 데려올 수 있나 봐. 그래서 일부만 먼저 오빠한테 증여해주고
외국에서 신부라도 데려오겠다는 거야. 저는 상중이라 웃으면 안 되는데 어머니 이야기에 자꾸만 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사는 게 바빠서 잠시 잊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은 언제나 우리 아들 장남 위주로 돌아간다는 걸요. 제가 일해서 집을 나간 거였는데 그걸 깜빡했더군요. 너희 엄마 말은 무조건 아들한테 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선 먼저 일부만 아들에게 증여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더 늙어서 죽을 때 되면 그때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친정부모님 말씀에 착한 언니는 괜찮다고 어머니 아버지 편하신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살기 힘든 거야 저나 오빠나 다 똑같은데 왜 오빠만 재산을 먼저 주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저번에 나 미용실 오픈식 때 아버지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 나 미용실 차려주고 싶었다며. 그럼 지금이라도 땅 팔아서 나 강남에 미용실 차려주면 되잖아. 장가 가는 게 뭐라고 오빠만 먼저 증여해주는 건데. 여보 그만해. 부모님 속상하시게 왜 그런 소리라고 그래.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더 한 소리도 했을 거예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찰떡선이 없는 소리에 친정 부모님께서 저에게 잔뜩 실망한 표정으로 시무룩해져 있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 서운했지만 여기서 더 해봐야 저에게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그쯤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비빌 언덕이 아예 없는 것보다야 나중에라도 물려받을 땅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게 저에게는 위안이 됐습니다. 얼마 뒤 저희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 남편이 직장도 없이 놀면서 미용실에 나와 제 일을 돕는 게 마음이 쓰이셨는지 집을 팔아 남편 사업자금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사실 남편이 얼마 전부터 시부모님을 설득하긴 했어요. 노인양만 두 분이 사시는데 40평대 아파트는 너무 넓지 않아요?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도 시설 좋고 깨끗한 데 많아요. 그쪽으로 옮기시고 남은 돈은 아들한테 투자하시는 거 어때요? 네 말이 무슨 소린지는 아는데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지 않겠어?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업 좀 해보겠다는데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왜 초를 쳐요? 남편도 웃긴 게 저한테는 친정부모님 앞에서 재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본인은 시부모님 집을 팔아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썩 내켜하시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귀한 외동아들의 입김이 통했는지 시아버지를 설득해서 정말로 집을 파셨어요. 그리고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남은 돈을 제 통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내 아들놈이지만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믿을 수가 없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 네가 똑똑하니까 내가 믿고 이 돈 주는 거야. 네가 이 돈 가지고 있다가 네 남편한테 줘라. 시아버지는 아들보다 저를 더 믿는다고 하시며 집을 팔고 남은 돈을 저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던 중 저에게 일이 좀 생겼습니다. 한 번 배신한 여는 끝까지 배신하는 건지 한 번 당해놓고 또 당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믿었던 사장년에게 또 당하고 말았어요. 사연은 이랬어요. 여러분도 제 꿈이 뭔지 아시죠? 강남 한복판에 제 미용실을 내는 거예요. 그 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장 언니가 제게 솔깃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아는 언니가 아들 데리고 갑자기 미국에 이민 간다고 강남에 있는 숍을 나눴대. 내가 한다고 하면 싸게 준다고 하는데 너 나랑 같이 들어갈래? 저는 드디어 제게도 기회가 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토록 강남 입성을 꿈꾸는 이유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실력만큼은 자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용실을 오픈하고 1년도 안 돼서 직원까지 둘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원래 미용실은 동네 장사가 더 힘든 게 단골이 많아야 하기도 하지만 실력이 없으면 절대 소개 손님이 생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미용실을 오픈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제 실력이 좋다는 소문이 동네 맘카페에 돌아 꽤 홍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단골의 소개 손님만으로도 미용실 예약이 꽉 찼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이제 가게를 시작한 지 1년 좀 넘었으니 강남에 샵을 낼 정도로 큰 목돈은 아직 없었죠. 그래서 처음엔 저도 돈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언니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내가 우리 사정 다 이야기했더니 언니가 우선 50%만 내고 들어오래. 언니도 어차피 급하게 미국에 들어가야 해서 나머지는 장사하면서 갚으라는데 어때?
너랑 나랑 반반씩 구해볼까? 저는 솔깃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게 보증금을 빼고 조금만 더 돈을 구하면 그 정도 비용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강남에 샵을 차리겠어. 언니 말이 이미 고정 단골도 많아서 차리기만 하면 돈방석이래. 그 언니가 혼자 장사해서 번 돈으로 아들 유학 보내는 거잖아. 내 말 믿고 우리 같이 해보자. 저는 순간 머릿속에 계산기가 휘리릭 돌아갔어요. 가게 보증금 말고는 도저히 끌어올 돈이 없는데 어디서 구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사장 언니랑 같이 강남 샵을 인수하고도 남았죠. 수정아, 우리 고민할 시간이 없어. 이미 우리 말고도 다른 쪽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계약금 놓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대. 알았어, 언니. 우리 이거 하자, 해. 저는 순간 뭐에 홀린 것 같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릴 적부터 꿨던 제 꿈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럼 네가 먼저 계약금 좀 보내줄래? 내가 우리 아들 어제부터 열이 나서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고 있거든. 저는 혹시나 그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당장 제 통장에 있던 시아버지의 돈에서 먼저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곧바로 부동산에 가서 제 가게를 내놨어요. 워낙 목이 좋은 자리다 보니 다행히도 보증금을 내기 전에 가게가 금방 나갔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에게 벌어질 일도 모른 채 강남 샵 원장이 될 생각만 하며 꿈에 부풀어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준 돈 일부를 제가 쓰고 아직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게 미안하긴 했지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강남에 샵을 오픈하면 그 정도 돈이야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미용실을 뺀 보증금을 사장 언니에게 보내고 난 뒤부터 언니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지만 애써 아닐 거라고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 걸 거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사장 언니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장 언니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저는 사장 언니랑 갔었던 강남 샵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샵을 구경시켜줬던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샵 사장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샵을 내놓은 적도 없다네요. 저는 또 당한 거예요. 한 번 나쁜 년은 평생 나쁜 년이었습니다. 사장년은 살던 집도 진즉 뺐고 가게도 진즉 팔았다네요. 심지어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던 사장년의 언니도 가게를 빼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루아침에 가게를 잃은 제가 한심해서요. 저는 곧장 경찰서로 가서 신고부터 했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한 게 저뿐만이 아니라네요. 저처럼 미용실을 하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더 당했다더군요. 경찰 말이 그 사장년은 이미 출국한 상태라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 집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남편이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를 발견한 남편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자기 가게 갔더니만 문도 잠겨져 있고 부동산 아줌마 말이 당신이 가게 팔았다던데. 저는 도저히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어요. 순간 넋을 놓은 저는 남편에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싹 변했어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나랑 상의 한마디 안 하고 혼자서 다 결정할 수가 있어? 가게 보증금까지 날린 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버지가 준 돈까지 날렸다고?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화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더니 저처럼 무책임한 여자하고는 살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 말이 시아버지가 주신 돈을 찾아올 때까지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대로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제게 갈 곳이라고는 친정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방에 처박혀 울다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충격과 남편에게 버려졌다는 아픔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정신을 좀 차린 후에는 친정 부모님께 사정을 다 말하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가진 돈을 다 날려서 남편에게 당장 이혼당하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은 제 말에 꼼짝도 안 하셨습니다. 항상 제 편이던 친정아버지가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너는 네 엄마 아빠 늙은 얼굴은 안 보이니? 자식이라는 게 몇 년씩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매번 너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도와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힘든 자식을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친정 부모님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저에게 모질 말만 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더 피폐해졌어요. 제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세상 모든 게 다 싫고 거지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방에 처박혀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혼자 동네 여기저기를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멀리서 밭일을 하고 계시는 친정엄마가 보였습니다. 저는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짜증이 확 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몸을 돌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정엄마가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밭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닥에 쓰러진 엄마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엄마가 쓰러진 채로 죽으면 이 땅 내가 다 물려받는 건데. 어차피 늙으면 다 죽는 거 그냥 빨리 되졌으면 좋겠다. 저는 놀라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 인생이 바닥을 치고 나니 정말 미쳐버렸는지 속으로 생각한다는 게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친정엄마가 스르륵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제게 하시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니년 이럴 줄 알았다. 어쩜 그렇게 너는 너밖에 모르니? 내가 저승길까지 가다가도 니년 때문에 못 죽겠다. 세상에 이런 후레 자식이 다 있어. 너는 내가 죽어도 이 집에서 10원 한 푼도 못 가져가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아니야. 내가 정말 잠깐 머리가 돌았었나 봐. 나 진심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그런 나쁜 생각까지 하나 봐요. 순간 엄마가 죽으면 이 땅을 팔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그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됐습니다. 재산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엄마 말대로 후레자식이 맞았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저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셨어요. 알고 보니 친정엄마는 제가 고향에 내려가기 바로 얼마 전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대요. 의사 말이 3개월 살면 오래 사는 거라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집안은 이미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평생 시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농사일만 하시느라 건강검진도 한번 제대로 못 받으셔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제게 그런 원망스러운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고향집 작은 방에서 매일 울고만 있어요. 남편에게도 계속해서 이혼 합의서가 날라오고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반년이 다 됐지만 저는 아직도 어머니를 보러 가지 못하고 있어요. 도저히 염치가 없어 어머니를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온통 실수투성이에요. 멍청한 판단력과 잘못된 선택으로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후회하는 인생만 살다 죽게 될 거예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멍청한 저를 여러분께서 마음껏 꾸짖어달라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제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일어나서 엄마를 만나 제대로 사과드리고 남편과도 제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댓글로 저를 많이 혼내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답없는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이제 30대 초반이 된 사람인데 진짜 애 키우면서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제 얘기 좀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요즘이거든요. 사실상 궁극적인 모든 이유는 저의 결혼이고 더 세세하게 짚어보자면 모든 원인은 시어머니에게 있어요. 진짜 누굴 붙잡고 하소연해야 할지 우리 친정엄마한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전 정말 어머니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너무너무 부질없네요.
어머니는 되게 소심하고 성격이 괴팍하고 그러면서도 공주병까지 있는 분이에요. 모든 사건의 발단은 제가 애를 낳고 난 뒤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산후조리를 하시면서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때 저희 엄마가 아주 극성으로 말렸어요. 이거사 미쳤어? 아니 돈이 없냐 뭐가 없냐. 왜 할 일 없이 시어머니한테 그딴 조치를 받으려고 해. 엄마 나이대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이 한 집 애들 살고 하니까 받았다지만 네 세대 여자애가 뭐하러 그런 고생을 사서 하냐고. 안 해도 될 짓을 왜 해? 엄마 말을 듣고 약간 겁이 나면서도 사실 이때 모든 결정권이 저에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굳이 다 하기에는 엄마가 화낼까봐 적당히 걸러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애기 태어나면 엄마가 그렇게 잠자기 힘들다나? 와서 애 재워주신다고 하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생활하시겠대. 긴 것도 아니고 한 2주 정도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나도 애기 낳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고 겁난단 말이야. 병원에서 조금 가르쳐준다고 하고 유튜브로 영상도 봤지만 아직 좀 무서워. 어머니는 아들만 셋 키우신 분이니까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에는 일말의 불안함도 약간 섞여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론 정말 말 그대로 안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편안한 부분들은 정말 깡그리 다 없어지고 걱정했던 부분들만 엄청 극대화되어 현실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아기 낳기 전에는 아주 저를 걱정하다 못해 안쓰러워 죽겠다는 투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이고, 아기 낳으면 아기 엄마가 잠을 못 자.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누가 봐줘야지. 근데 요즘 뉴스들 좀 봐라. 산후조리원에서는 애들 바뀌는 사고도 있었다고 하지. 그리고 도우미랍시고 와서는 애한테 이상한 거 먹이고 나몰라라 하지. 그런 걸 어떻게 믿어? 뭐니 해도 가족들이 봐주는 거야. 그리고 새애기는 사돈이 와서 못 봐주시잖아. 시장일 하시니까 바쁘시지? 어머니 말 맞다나 우리 엄마는 큰 전통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고 계셔요. 매일같이 물건 대고 관리하고 아줌마들이랑 시시비비 걸리다 보니까 보통 고생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당하기 힘들다 보니 아무래도 제 산후조리를 해준다든지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 없는 판국에 어머니가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수긍을 했던 거예요. 남편도 거듭 말하면서 자기 엄마 같은 사람 없다고 하고 말이죠. 물론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허리도 안 좋고 나이도 70대인데 저렇게 산후조리를 해준대.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돈이라도 얼마 드리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걔네 집은 도우미분 집에 불렀을 때 몇백이나 드렸대. 우리도 못해도 어느 정도는 드려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우리도 차라리 도우미를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싶었지만 그래봤자 얘기가 또 계속 거꾸로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왜 도우미를 쓰면 안 되는지 어쩌고 하면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귀찮은 방향으로 얘기가 갈 것 같았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아기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부터 정말 보통 아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 집에 미리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건지 거실 한켠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트렁크까지 있었고 말이에요. 왔구나. 아이고, 애기 왔어. 아유, 조그매라. 어쩜 이렇게 작냐, 자고. 내가 오기 전에 집도 소독도 다 하고 할 거 다 해놨어. 새애기, 근데 너는 애기 준비한답시고 집에 정말 뭐 아무것도 안 해놨더라. 어쩜 그렇게 방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허옇게 비워놨어. 아주 내가 그거 채우느라고 혼났어. 이 말을 듣고 불안감이 훅훅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뭘 어떻게 채우셨다는 건지, 그리고 왜 연락도 없이 집에 미리 들어와 계셨던 건지 머릿속에 아주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비워두었던 애기 방은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것이 아주 역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딴에는 애기 방의 앞으로 짐들이 아주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작은 수납장과 아기 침대만 놓고 그 외의 공간은 깨끗이 닦아두었단 말이죠. 수납장 안으로는 기저귀들과 여분의 내복들, 체온계와 필요한 것들을 전부 넣어두었고요. 어머니가 신경을 써주셨다는 말씀 자체는 감사했지만 그 방에는 알록달록하게 어머니가 사서 갖다 두신 것들로 꽉 차 있었어요.
하얀 수납장 위로는 멋대로 사오신 쿠션이며 이런 것들이 마구 올라가 있었고, 밑으로는 물티슈들과 아직 계열별로 맞지도 않을 것 같은 옷들까지. 이런 것들은 또 누가 갖다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 언제부터 이 집에 미리 와 계셨다는 걸까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방 정리해둔 건데, 우리 태영이 방으로 제가 물건 다 계획해두고 공간을 비워둔 거예요. 아이고, 아무래도 내가 너 아무것도 준비 안 했을 것 같아서 어제부터 미리 와 있었어. 니네 시모님이 장난감이랑 옷들 다 저렇게 주고 간 거야. 지금은 좀 커 보일지 몰라도 저거 시간 지나면 다 입어. 그러니까 잘 챙겨두고 그대로 입히면 돼. 아참, 감사하다고 전화 꼭 드리고. 일부러 저거 주겠다고 어제 와서 다녀갔단 말이야. 네가 센스 있게 용돈이라도 좀 챙겨드려. 내가 지금 니네 시이모 전화번호 보내줄게. 기다려봐. 와, 이건 무슨 초대하지 않은 손님도 아니고 제가 원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어머니가 마음대로 다 우겨넣으시고 뭘 하시는 걸까요? 그냥 무작정 멋대로 다 갖다 쑤셔 넣으시고서는 그걸 감사의 표시를 하라니요. 아직도 저는 수술한 자리가 아프고 죽겠는데 품에 안겨있는 애기 안기도 너무 버겁고 신경이 쓰이는데 말이에요. 그런 산모에게 오자마자 시댁 식구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네 어쩌고 하시는 데다가 차분하게 제가 다 계획해두었던 집안 살림을 다 뒤엎어두는 게 어딨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고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어머니는 아주 눈치가 빠른 분이라 그걸 모르셨을 리가 없고요. 어머 얘, 너 표정이 왜 그러니? 기분이 나빠? 아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무리 너나 나나 세대가 달라도 그렇지 애 키우는 건 다 똑같아. 그러지 말고 이제 애 좀 줘봐. 내가 안아볼 테니까. 어머니는 정말 너무 뭐랄까 여우 같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말들을 제 남편 앞에서 들으란 듯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리 눈치를 벌써부터 봐야 되네 내가. 아참 상철아, 넌 이리 와서 소파에서 좀 쉬어. 너도 그 좁은 병원에 있었잖아. 새애기 넌 들어가서 방에 내가 뭐 갖다 놨는지 좀 보고 얼른 시이모한테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해. 참, 그리고 밥은 뭐 먹을까? 이때부터 뭔가 고생길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어머니는 당장 본인 아들이 애라도 낳고 온 마냥 얼른 누워서 쉬길 바랬고 저는 애기 용품부터 챙겨두길 바라시더라고요. 한숨 푹푹 쉬면서도 제 손에 안겨온 그 작고 꼬물거리는 아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나마 좀 더 잘 아는 어머니가 봐주시길 바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정말 너무너무 달갑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는 본인이 아들 셋을 키우셨다고 하는데 육아 스타일이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어머니, 아기 얼굴에 뭐가 올라왔어요. 이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집안이 너무 뜨겁고 습도가 올라가면 태열 같은 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기 방은 좀 시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날 아침에 저는 아기 얼굴 전체를 뒤덮은 빨간 반점 같은 것 때문에 정말 기겁할 뻔했거든요. 소아과 가기 전에 얼른 빠르게 검색을 해서 알아보니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때도 약간 기분이 나빴던 건 평소에 제가 아기 방 너무 더운 것 같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안 들으셨거든요. 여기는 나도 잠깐 자고 쉬어야 하는 곳이잖아. 아니 이 나이인 나한테도 냉골 같고 추운데 요 갓난쟁이한테는 얼마나 힘들겠어. 아기 말 못한다고 뭘 못한다고 엄마가 그렇게 넘겨버리면 안 돼.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지. 아니 너는 몸 푼다고 그렇게 방을 온돌방처럼 지지면서 왜 애기 방은 춥게 해? 우리 상철이도 자다가 덥다고 새벽에 거실로 나오더라. 엄마는 시원하게 잔다나. 아니 거실이랑 애기 방은 춥고 니네 방은 따뜻하게 하면 되는 거야? 아, 정말 너무 답답하다 못해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어요. 어머니가 주무시는 거실은 제가 보일러 기기를 딱히 손댄 적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알아서 조절하시게 놔뒀을 뿐이고 우리 방은 제가 겨울에 아기를 낳았으니 너무 춥고 시렸거든요. 다들 조리 잘해야 된다고 따로 조리원 안 갔으니까 집에서라도 꼭 뜨습게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 좀 올렸을 뿐인데 그걸 갖고 어머니는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얄밉게. 대놓고 그걸 갖고 야단친다기보다는 슬쩍 돌려서 말이죠. 애기는 이렇게 추운 데서 재우면서 엄마만 뜨끈하게 지지는 건 좀 너무하잖아.
애 아빠가 덥다고 뛰쳐나올 정도면 너무한 거야, 얘. 아니, 어머니. 아무튼, 저 그럼 제가 애 데리고 수학과 다녀올게요. 이렇게 말을 해도 어머니는 이 부분에서 딴지를 거시더군요. 본인이 의사도 아닌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어머머 세상에, 그 정도 뭐 좀 난 것 가지고 뭐 병원을 가? 요즘 병원 가면 아파서 오는 환자들 천지잖아. 괜히 애 옮고 더 큰 병 얻어온다 너. 애 엄마가 돼서 그런 병균들에게 애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끌고 가면 어떡해? 그 정도야 약 바르고 하면 좀 낫는 거야 너. 이쯤 되니 저도 화가 났어요. 애 데리고 주무시겠다고 이 집에 오신 분이 밤마다 코를 골아가면서 거실에서 늦게까지 주무시고 새벽에 제가 애기 재우려고 나와 있으면 거실에서 TV 소리 죽여가면서 누워서 보고 계시던 분이 왜 갑자기 애 잘 보는 척을 하시는 걸까요? 이때가 한 일주일 됐을 무렵인데 그쯤 되니 저는 대체 어머니가 왜 우리 집에 와 계신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낮에는 충실하게 애를 봐주시긴 했어요. 근데 정말 지독한 참견을 하셨고 밤중에는 본인이 애 데리고 주무신다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아우. 내가 낮에 내내 태영이 저 녀석 안고 있어서 그랬는지 진짜 이러다가 허리 부서질 것 같아. 이러다가 병원비가 더 나온다니까. 아유, 오늘은 새애기 네가 좀 데리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며칠씩 연달아 되면서 아예 3, 4일째 넘어가니까 저한테 묻지도 않고 먼저 거실에 이부자리를 깔고 불을 꺼버리시는 거예요. 와,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아직도 몸이 여기저기 쑤셔서 아파 죽겠는데 어머니는 드르렁 코를 골아가며 주무시지 애기는 그 소리에 못 자고 남편은 똑같이 안방에서 지 피곤하다고 자버리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하루는 아기가 너무 잠을 안 자서 저도 미쳐버리겠는데 어머니가 대뜸 거실에서 잠이 깨셨는지 저한테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예. 아유, 너는 그걸 못 재워가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애를 놀리디? 잠 좀 자자 좀. 네 신랑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은 그렇다 치고 옆집에서도 짜증 낼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좀 적당히 재워. 이런 모양새가 되니 며칠째 잠 못 자고 낮에는 또 낮 시간대로 어머니에게 시달렸던 저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어머니, 제가 낮에 어머니께 애 재우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재우신 거잖아요. 저 마트 간 사이 어머니 애랑 같이 잠드셨다면서요. 그때 자면 안 되는데 억지로 재우셨으니 애가 이 시간에 안 자죠. 진짜 저야말로 죽겠어요, 정말. 저 요 며칠 1시간도 제대로 눈 붙여본 적이 없어요. 불편하시면 어머니가 지금 오셔서 애기 좀 재워보세요. 저 원래 이런 식으로 사납게 말하지 않고 어머니한테 조심하는 편인데 사람이 진짜 일주일 넘어가도록 3,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남편 놈은 코 골고 자고 어떤 날은 거실로 기어나와서 지 엄마 품에 매달려서 자고 있고 내가 못하러 자식을 낳아서 남의 집 부모 자식이랑 같이 살고 있나 싶더라고요. 어머니는 밤중에 깨신 상태라서 피곤하시기도 했겠지만 그래서일까요? 더 저한테 노발대발하면서 짜증을 내시더군요. 얘, 너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아이고, 애 봐준 공은 없다더니 낮 시간에 내내 데리고 힘들어서 그때 좀 안고 잠들었구만. 새끼 너는 70 넘은 노인네가 애 데리고 얼마나 피곤했을지는 생각도 안 해? 하다 정말 별소리를 다 듣네. 아주 잠이 확 깬다 얘. 그러자 남편은 그때 부스스 일어나서 엄마랑 자기 와이프가 왜 시끄러운지 또 애기는 왜 그렇게 목청이 떨어져라 우는지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아랫집에서 올라오기까지 했었어요. 저기요, 애 좀 그만 울려요. 아주 시끄러워 죽겠네. 이사를 가든지 우리가 이사 갈 돈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이 집 때문에 내가 아주 잠을 못 자서 죽겠어. 아랫집에 살고 있는 아줌마까지 올라와서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겨우 진압이 되긴 했지만 그래봤자 남편과 어머니는 다시 자버리면 그만이었고요. 결국 이러나 저러나 제 손으로 아기를 또 케어해야 했어요. 그리고 방을 뜨겁게 만들어서 애 얼굴과 온몸에 태열이 생겨버린 건 실제로 맞는 얘기였더군요. 병원에 갔더니 그런 의미의 태열이 맞다고 하길래 저는 소아과 다녀와서 다시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자마자 아주 거세게 성질을 내셨고요. 뭐야, 새끼 너 지금 날 가르치려 드는 거야?
의사가 이렇게 말하던데 CM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지? 참, 새끼 너 정말 너무한다. 어쩜 이렇게 힘들게 돌봐주는 CM이 공은 몰라주냐? 저는 더 이상 소모적인 싸움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이쯤에서 접어버렸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지금 도우미 업체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만 애기 봐주시라고 하자. 나 진짜 밤에 누가 봐주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잠을 며칠을 못 잔 건지 알기나 해? 오빠는 계속 안방에서 애가 울던 말던 그냥 자버리니까 모르잖아. 어머니 수고비 얼마 드리고 얼른 수습하자.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남편은 제 입장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자기도 할 말이 있다나요? 수진아, 나 좀 서운하다. 우리 엄마가 힘들게 봐주고 있는 거 알잖아.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엄마가 와서 저렇게 봐주시는 건데 이제 와서 그만 가시라는 말을 어떻게 해. 엄마 서운해하시면 너 그거 어떻게 수습할 건데. 그리고 낮에 엄마가 봐줄 때 넌 좀 자면 되잖아. 밤 시간은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까 막상 하려니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낮과 밤 누구든 봐주면 좋은 거잖아. 엄마도 큰맘 먹고 오신 건데 어떻게 다시 가라고 하냐고. 누가 보면 어머니가 어디 저 지방 멀리서 올라오신 줄 알 것 같네요.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댁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고요. 차 타고 가면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답니다. 어머니가 굳이 우기셔서 저렇게 아들네 오셔서는 같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어머니가 봐주시니 저보고 자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도 저 할 말 엄청 많아요. 오빠 웃긴다. 뭐? 낮 시간에 자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막말로 해서 어머니가 그때 뭐 태영이 제대로 봐주시는 줄 알아? 어머니 말로는 나보고 애 안지 말고 달라고 하시는데 한 1분도 안 돼서 힘들다고 다시 네가 좀 데려가라고 하셔. 그러면서 나보고 왜 모유수유는 안 하고 자꾸 분유로 먹이냐는 거야. 오빠 눈엔 지금 내가 모유수유 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보여? 나 지금 쓰러져서 응급실 안 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상태야. 왜 몰라? 저는 정말 남편한테 홧김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진짜였어요. 아기 낳고 돌아와서 몸이 한껏 부어 있었는데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살이 6kg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게다가 어머니가 참견을 보통 많이 하신 게 아니랍니다. 얘 새끼야, 애기 분유 너무 먹이지 마. 엄마가 됐으면 모유 수유를 해야지. 난 니네 아주버님이랑 도련님까지 셋 다 분유는 한 방울도 안 먹였어. 애들이 얼마나 튼튼하게 자랐다고. 분유 먹고 자란 애들은 나중에 병치레도 많이 하고 힘들어. 네가 좀 고생스러워도 애 모유 수유는 꼭 해야 돼. 오늘부터라도 좀 어떻게 다시 노력해봐. 이때 저는 정말 너무 한숨이 나와서 못 참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병원에서부터 잘 안 돼서 저는 진즉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때도 잘 안 되는 상황에 몸살까지 와서 정말 완전히 드러누웠었어요. 분유로 먹는 게 다 나쁜 게 아닌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저도 하루하루 어머니랑 있는 날이 길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뭔가 거침없이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는 소파에 누워있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부터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귀 찢어지게 울어대는 애기 소리는 듣기 싫지만 잠들어 있는 건 또 귀여워서 만지고 그러다가 애를 끼워버리는 시어머니셨어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왔다고 볼 수 있나요? 더 아프게 하고 망치고 괴롭히는 꼴인 거죠. 어머니는 이 당시에 저에게 바로 뭐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그걸 가슴에 계속 담아두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얘기가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던 동안 아버님이랑 아주버님, 도련님이 하도 아기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결국 오시게 했는데요. 50일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어른들을 우르르 몰고 온 어머니에게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또한 저한테 하나도 묻지 않고 멋대로 강행하신 일이었거든요. 심지어 저에게 밥까지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밥이랑 국 다 있지? 우리 고기만 좀 굽자. 좀 이따가 네 아버님이랑 다 들어올 거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요? 누가요? 어머니는 제 물음에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시고 말을 막 흐리면서 아주 분주하게 냉장고 여기저기를 휘집으시는 거예요. 결국 얼마 안 되어 시댁 식구들이 다 들어왔고 어머니는 남자들이 그렇게 시커멓게 앉아있는 가운데서 아무렇지 않게 모유수유 얘기를 마구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모로 짜증이 나고 어머니랑 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건지, 왜 남편은 자기 엄마만 불쌍히 여기는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저한테 또 잔소리를 하셨고, 그래도 저는 나름 예의 있게 받아쳤다고 생각했거든요. 헌데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셨는지 여기서 사고를 쳐버리셨어요. 애 기저귀 좀 갈아야겠다. 그냥 대강 씻지 말고 물로 닦여. 그리고 연고도 발라주고. 보니까 많이 짓무른 것 같더라. 네가 너무 기저귀로 쫌매놔서 그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애기 어제 분유를 너무 많이 먹이셔서 그런 거잖아요. 애기가 몇 번이나 설사하고 기저귀를 갈고 고생했는데 아시면서 그러세요. 저도 물티슈로 닦이고 싶어서 닦인 거 아니에요. 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애가 계속 지리니까 저도 너무 힘들어서 어차피 또 할 테니까 싶어서 그때만 닦인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 어머니는 본인이 봐도 잘못한 상황이긴 했으니 눈치를 바쁘게 보시더니 순간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젠 또 다른 걸로 트집을 잡아서 아주버님이랑 아주버님, 도련님 앞에서 면박을 하시는 거예요. 애 좀 따뜻하게 입혀. 아무리 실례라지만 보일러는 낮춰놨는데 애도 그렇게 허벙하게 입히면 어떡하니? 겉에다가 뭐라도 좀 둘러서 입혀야지. 가만 보면 넌 참 엄마가 돼가지고 냉정해. 너는 껴입고 애는 그렇게 얇게 입히면 감기 들라는 거야 뭐야? 이때 가만히 밥 먹던 저는 정말 열이 올라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표정 관리가 안 됐겠지만 아무튼 뾰루퉁한 얼굴로 저도 확 받아쳤어요. 어머니, 제가 일부러 시원하게 입힌 거예요. 태열 오른 거 아시잖아요. 소아과 갔을 때 의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연고 바르고 시원하게 하라고 하셔서 일부러 그런 거라고요. 저는 산후풍 들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입은 거예요. 병원에서 엄마인 저는 따뜻하게 입고 애는 살짝 시원하게 입히라는데 따라야지. 별 수 없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씩씩거리던 차에 어머니는 이때 젓가락을 들고 있던 상태에서 저를 아주 표독스럽게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탕 소리를 내면서 떨구시는 거예요. 옆에 아주버님과 도련님 그리고 우리 남편도 순간적으로 자기 엄마를 쳐다봤고요. 그런데 정말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딜 봐도 울고 싶은 건 제 쪽이었는데 그런 무수리 같은 험상궂은 꼴을 하고 늘어난 티를 입고 겨우겨우 입에 뭘 우겨넣고 있는 저에게 세상 화장 곱게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는 분이 마구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울면서 말이죠. 새끼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내가 진짜 이렇게 며느리한테 무시받고 진짜 못 살겠다. 내가 이젠 다 싫어. 다짜고짜 울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니 자기 식구들 천지인 이 집에서 곧장 가방을 들고서는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웃기지도 않는 게 거실에 있는 그 큼지막한 트렁커는 손대지도 않고 작은 손가방에 옷만 걸치고 나가셨거든요. 어쨌건 다시 들어올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봤자 뭐 하겠어요. 전 이 집에서 한없이 타인 아니겠나요. 모든 불똥이 저에게 튀어서는 아버님은 가만히 계셨지만 아주버님과 남편이 저에게 한마디씩 얻는 거예요. 그나마 도련님은 저보다 아래셔서 그런지 몰라도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저기 재수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모르지만 왜 엄마를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가 여기 와서 신경도 많이 써준 것 같은데. 아주버님은 둘째치고 저는 남편이 여기서 덧붙이는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수진아, 엄마 기분 하나 맞춰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엄마는 애기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날카롭게 한마디 한마디 다 받아쳐? 보는 내가 아주 다 아슬아슬하고 무안해. 왜 그러는 거야? 결국 저만 이 집에서 죽일 죄인이 되어버렸고 어머니는 그렇게 나가셔서는 또 웃긴 게 저녁에 들어오신 거 있죠? 이유는 단 하나, 짐을 챙기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시냐고 하면서 주방에서 어머니 쪽을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우악스럽게 트렁크를 들고 현관에서 일부러 소리를 쾅쾅 내가면서 나가시더니 집에 가셔서도 전화를 하신 거예요. 참 그 누구보다도 미련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도 기야말 소리를 내지르시더라고요. 새끼 너는 어쩜 애가 그렇게 야멸차냐? 우리 태영이 네가 낳았다고 다 네 건 줄 알고 네 멋대로 하려나 본데 너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태영이 우리 집씨라고. 니네 집씨 아니다. 박간의 손주인 거지 니네 이간의 손주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애를 네가 낳은 거야. 뭐 너는 공짜로 태어났어?
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는데 좀 알아듣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성이 나서 걷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점점 내용은 험악해지게 됐어요. 어머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한테 개무시당하면서 살아야겠니? 이제 너 안 봐. 안 본다고. 손주를 낳았어도 걔가 네 자식인 줄만 알고 살면 아주 잘못된 거야. 어른들이 봐주고 가르쳐주는 것도 안 듣겠다고 용을 쓰고. 너는 혼자 다 알아서 컸어? 그래서 그 모양인 거야? 어머니, 상황이랑 상관 있는 말씀만 하세요. 나중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씀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윽고 저는 남편에게 통보를 하게 됐어요. 이 인간이 내 편이 아니란 걸 체감한 순간부터 저도 딱히 존중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그간 봐주신 것에 대해서 용돈 드리고 싶으면 알아서 해. 근데 나는 100만 원 이상 드릴 생각 없거든? 오셔서 막상 애기 진짜로 봐주신 것도 거의 없고 집에서 계속 내가 해드리는 밥 드시고 잠만 주무시고 애 분유도 몇 번 먹여보신 적도 없으셔. 그런데다가 나한테 저런 무지막지한 말까지 하고 상처를 주셨는데 산후조리 비용으로 저금해둔 돈을 다 고스란히 드리고 싶진 않아. 게다가 빨리 도우미 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시가 바쁘다고. 필요하면 100만 원 지금 보내줄 테니까 아쉬우면 오빠가 더 보태서 드리던지 오빠 돈으로 알아서 해. 남편은 이런 모습의 저를 보면서 정이 떨어진다며 사람이 어쩜 그렇게 야속하게 구냐고 하더군요. 수진아, 너 이런 애였어? 엄마가 우리한테 신경 써준다고 70대 노인이 여기까지 와서 그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해? 순서가 틀렸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 거야? 너 우리 엄마한테 사과가 먼저야. 이런 식이면 나도 장모님 딱히 앞으로 뵐 생각은 없어. 아, 그러셔? 그럼 맘대로 해. 잘 생각해봐. 양쪽 집 안 가면 누가 더 손해인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누구 집이랑 왕래가 더 많이 있었나? 우리 엄마가 결혼하고 생전 이 집에 온 적이 몇 번이나 돼? 뭐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엄마는 몇 번 온 적도 없어요. 그것도 사위가 없을 때 죄 지은 사람처럼 도망치듯이 맨날 빠르게 사라졌었고요. 그런 우리 엄마한테 지가 무슨 보내 안 보내 협박할 일이 있다고 그러는 건지. 엄마는 사위 얼굴 별로 보고 살았던 적도 없는데 말이죠. 남편이 봐도 이후로 이게 썩 좋은 카드는 아니었던 건지 그냥 괜히 저한테 툴툴거리면서 심술을 부리더군요. 애가 우는데도 일부러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게임만 하거나 제가 차려놓은 밥을 안 먹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이런 모든 상황들은 정말 너무 뻔하잖아요. 어머니가 시켰거나 아니면 지가 헛된 효자 노릇을 하느라 엄마 편을 드는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나서 미칠 지경으로 화가 났던 저는 마음을 다잡게 됐어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내가 애를 혼자 보는 상황이 되는 것이면 제가 못하러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나도 못 먹고 있는 밥을 남편 먹으라고 차리나요? 저는 저랑 애기 먹을 것만 신경을 썼고 며칠 연속 주방을 그냥 지나쳐버린 남편을 생각해서 밥을 안 차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있건 말건 간에 제가 도우미를 고용했고 집에 오시게 했답니다.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건지 새로 오신 도우미 이모님은 아주 일을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저의 딱한 사정을 들었던 친척 언니가 소개해준 분이었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마치 친정엄마처럼 너무 깊게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애기 엄마, 그러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밤에는 내가 없으니까 힘들 거 아니야. 낮에는 내가 어떻게든 볼 테니까 이럴 때 자둬요.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구만. 이 이모님 덕분에 저는 낮에 늦게까지 잘 수 있었고 그러면서 며칠 지나는 동안 얼굴 혈색도 그나마 좀 돌아오고 병원도 다녀오고 이모님이 차려주시는 밥도 먹고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 사이 아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보통 상태가 아니었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건지 자기 나름대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꿈쩍 않는 제가 얄미웠나 봐요. 그 와중에 어머니도 저한테 몇 번 전화를 걸어대시고 문자도 보내시더니 제가 답장을 안 하니까 집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아, 어머니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는 저의 이런 물음에 대답도 안 하고 저를 빤히 노려보시더니 제 어깨를 정말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세게 밀치고는 안으로 훅 들어가 버리셨어요. 화가 난 저도 나름의 대처를 했고요. 저희 지금 나가야 해요. 별일 없으시면 다른 날 연락하고 오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눈을 막 희번득거리면서 평소 그렇게 교양 있는 척 조근조근 말하시던 것도 다 까먹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얘,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것도 허락받아야 돼? 나 여기 있다 갈 거야. 있다 갈 거라고!
아무도 없는 집에 어머니 혼자만 계시면 좀 그렇죠? 오늘은 이모님 안 오셨지만 이모님 일하시도록 여기 놔둔 것들도 있고 아무튼 저 없을 때 계시게 하긴 좀 그래요, 어머니. 집에 가 계시면 되잖아요. 정말 저는 조금도 어머니를 집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병원에서 애 낳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멋대로 이 집에 들어오신 거. 그러곤 시이모님이랑 이것저것 살림살이 참견 다 하고 멋대로 방을 채워놓고 난장판으로 어지르신 거 하며 그렇게 기를 쓰고 산후조리 한다고 들어와 있던 것 등등 떠올리기만 해도 진짜 관자놀이 부분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스트레스였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한참 또 그렇게 노려보더니 나가셨고 저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젖병들을 씻었답니다. 그냥 아무리 어머니가 진상이라지만 이렇게 좀 한동안 안 보고 지내다가 어느 정도 응어리가 정돈이 되면 그때쯤은 어쩌다가 한 번씩 보기는 해야겠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이 그 뒤로 벌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고 진짜 아주 조금의 예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요약을 해보자면 어머니는 저에게 집에서 내쫓겼다며 남편과 온 시댁 식구들에게 전화해서 또 미친 듯이 울부짖으셨고요. 그 기세를 몰아서 끝내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르시고 말았답니다. 망할 노인네가 그러고 우리 엄마가 있는 곳, 엄마의 가게가 있는 시장으로 찾아간 거예요. 멀쩡히 아침부터 바쁘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하고 있던 엄마에게 찾아가서는 거기서 대뜸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는 투로 심술을 부려댔다는 거죠. 제가 직접 상황을 본 건 아니지만 어머니는 무작정 쫓아가서 우리 엄마에게 생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엄마도 당시 엄청 당황했겠죠. 상견례 이후로 거의 볼 일이 없는 딸네 시어머니가 자기 직장에 찾아왔으니까요. 그런 엄마에게 어머니는 그 앞에서 아주 거만하게 과일들을 손으로 뒤적뒤적거리며 막 쳐대더니 대뜸 5만 원짜리 한 장을 엄마에게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도 어이가 없어서 일단은 이게 뭐냐고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돈, 이게 뭐예요? 왜 주시는 거예요? 일단 받아두세요. 지금부터 고를 테니까. 아니 무슨 대체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엄마가 그 시장에서 과일 장사만 3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그런 꼴은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대뜸 돈 꺼내면서 앞에서 흔들듯이 넘겨주고는 지금부터 고를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다는데요. 저는 대충 눈앞에 그 모양새가 눈에 그려지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도 당황스럽다는 투로 엄마를 쳐다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진짜 심술이 그득그득 붙어서는 어쩜 인간이 저렇게 못되고 표독스러워질 수 있는지 그 결정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아니 뭘 봐요. 알아서 고르겠다잖아. 고르고 물어볼 테니까 좀 냅둬요. 그러니 슬슬 엄마도 주변 보기에 망신스러워진 거예요. 엄마네 가게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보기에 시장 아줌마네 사돈이랍시고 와서 저리 무례하게 굴어대면 당연히 웃기죠. 이건 완전히 뒷말하기 좋은 소재거리 아니냐고요. 엄마가 매우 난감한 얼굴로 수습을 해보려고 뭘 고르시겠냐고 물어봤나 봐요. 글쎄요. 그럼 뭐 좋은 거 있는지 좀 소개해줘 봐봐요. 뭐가 그렇게 바쁘길래 장사나 한답시고 자식 교육은 안 시켰대? 예? 사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이때부터 이미 진즉 갖고 있던 불쾌한 기분이 제대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남 일하는데 와서 꼭 그러셔야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사돈한테 뭐 실수라도 했답니까? 엄마도 이쯤 되니 주변에서 쳐다보건 말건 감정적으로 억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둘러보던 사람들은 슬슬 한둘씩 그쪽으로 시선을 보내는 눈치였다고 하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도 아주 당연하게 상상이 가는 그 거만한 표정으로 과일을 여전히 뒤적거리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실수라니요. 하다마다요. 며느리 하나 들였는데 진짜 너무 서럽지 뭐예요. 세상에 시어머니를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진짜 지금 집 앞까지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났어요. 대체 왜 그렇게 딸을 사납게 키웠대요? 정말 어머니의 저 말들은 다시 생각해도 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엄마도 듣다가 너무 어이도 없고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듣고 수군대는 걸 보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나 봐요. 저기 사돈, 아무튼 딸이랑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일단 거기서 해결을 하고 오셨어야지. 다짜고짜 일하는 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엄마도 꽤나 당황스러움과 화를 눌러가면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네요.
행여나 혹시나라도 제가 실제로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봐 되게 조심스러우셨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더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뭐라고 질러버린 거예요. 우리 엄마 사업장이 어찌되건 간에 알 바도 아니라는 투로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온 거 아니겠냐고요. 딸이랑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돈 보고 해결하려고 찾아왔다고요. 자식 교육 좀 제대로 시키세요. 근본도 안 가르쳐 놓고 이런 데서 장사나 하고 있고 그러면 세상 뭐 그렇게 볼 일이 있나요? 돈이나 벌려요? 아니 뭐 그닥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푼돈이나 벌겠다고 참 아유. 이러면서 쭝얼쭝얼거렸다고 하니 당연히 엄마도 뿔이 나지 않겠어요? 이 정도의 말까지 듣고 계속 참고 있었던 엄마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더니 어머니는 대뜸 됐다면서 돈 갖고 유세를 떨더랍니다. 대단한 돈도 아닌 앞서 엄마에게 먼저 선불처럼 내밀었던 그 돈 있잖아요. 5만 원. 세상에 돈 5만 원 갖고 사돈 앞에서 그렇게 허세 부리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엄마가 여기 맞받아쳐서 뭐라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저런 진상을 떨었던 건가 봐요. 이봐요 사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다 별 얘기를 다 들어보네. 거 사돈이면 말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영업장 와서 이게 뭐예요? 엄마도 이판사판으로 가고 있으니 어머니는 더 볼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그따위 망언을 하고 우리 엄마한테 머리채를 잡힌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요. 아이씨고 됐거든요. 난 더 할 말 없어요. 그 잘난 딸한테 들어요. 아 맞다. 나 갈 건데 여기서 뭐 안 사요. 아까 준 돈은 그냥 살림에 보태시던지 아니면 여기도 어지간히 어려워 배는데 아유 가게 굴리는데 쓰시구랴. 하여간 내가 이런 집이랑 사돈을 맺었네. 아우 환장해 아주. 그러고 몸을 획 틀어서 가려던 차에 엄마한테 그대로 머리채를 잡혔나 봅니다. 저희 엄마 함부로 누구한테 손대거나 물리적인 마찰 빚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 제대로 익숙지도 않은 손으로 그저 분노가 치밀어서 붙잡느라 어머니 그 반가발이 떨어져 나간 거죠. 아주 시원하게 벗겨나간 그 가발채 때문에 그 속에 있던 한껏 눌리고 볼품없는 정수리가 드러났다더군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머리에 한껏 뽕 주고 가라고 했나요? 어머니야 당연히 이때 기겁하면서 막 발을 타박타박 굴러대면서 난리를 쳤다고 해요. 어머 미쳤나봐. 뭐 하는 거야? 엄마 딴에는 너무 화가 나서 머리채를 잡았는데 분명히 잡긴 잡았는데 잡히지 않고 그 가채인가요? 아무튼 그 가발 같은 게 쑥 빠져버렸으니 너무 놀랬나 봐요. 너무 초라하게 숭덩 머리숱이 비어있는 모습만 있으니 엄마도 놀래서 멍하니 봤었다고 하더군요. 슬쩍 미안한 마음마저 올라올 뻔해서 엄마는 그대로 잡아 끌고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너 이리 와. 뭐 어쩌고 어째? 뭐? 어디에 뭘 보태? 이리 와. 너 안 따라오면 이거 다 없애버릴 거야. 엄마는 한 손에 가발을 들고 무작정 따라오라며 끌고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가게 뒤편에 있는 엄마 사무실로 이끌려갔고 거기서 엄마가 씩씩대면서 사무실 책상을 몇 번이나 여다드며 소리를 질렀나 봐요. 야 이년아. 머리는 훌훌 비어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게 뭐가 어쩌고 어째? 너보다 많아 이년아. 돈도 너보다 많다고. 통장만 20개가 넘어. 네가 뭘 알아? 이 뒤의 상황은 엄마가 그닥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았고요.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엄마가 가발도 문가 쪽으로 던져버렸더니 어머니는 그걸 주워들곤 도망치듯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서 한참 씩씩거리다가 겨우 분을 가라앉힌 다음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도 몰랐던 게 왜냐면 어머니로부터 연락 온 게 없었거든요. 엄마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수진아, 나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네 시어머니 다시 오라고 해. 와서 다시 나한테 여기서 사과하라고 해. 뭐 무릎 꿇고 오니 선물 사들고 오니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니까 와서 얼굴 비추라고 하라고. 나 가게 아줌마들한테 창피하고 시장 상인들한테도 민망해서 못 참겠어. 진짜 이대로는 그냥 얘기 못 끝내. 빨리 전해. 얼른.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저도 이대로 묻을 순 없겠더라고요. 한참 부글부글한 상태로 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냈고 모든 상황을 말했어요. 역시나 눈치 없이 지 엄마 편을 들길래 저도 여기서 아주 세게 말했어요. 오빠 되게 웃긴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어머니 편 들 때야 지금?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보태준 돈 있는 거 잊었어?
엄마가 이 집 얻을 때 보태준 거 나 통해서 엄마가 빌려줬잖아. 왜 우리 엄마가 이런 취급받아야 돼? 집이며 혼수며 이쪽에서 더 많이 해줬고 빌려주기까지 했는데 왜 엄마가 돈이 있니 없니 하면서 어머니한테 무시당해야 하냐고. 당장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사과하게 하지 않으면 나 이거 일 크게 만들 거야. 내가 어머니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오빠가 거의 우리 엄마한테 빚지다시피 한 거 말할 거고 정 안 되면 나는 끝도 생각하고 있어. 그러자 남편은 아주 허겁지겁 저에게 말투는 화를 내고 있지만 자기 딴에는 급했는지 말려대더라고요. 수진아, 왜 일을 그렇게 만들어? 아니 엄마가 근데 야, 근데 장모님도 잘하신 건 없잖아. 우리 엄마 머리 잡으셨다며. 그럼 똑같이 둘 다 잘못하신 거 아니야? 저는 안 그래도 남편에게 정 떨어진 지 오래였지만 정말 신물이 나더라고요. 그따위 생각 고수하며 살 거면 이 인간이랑 더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저도 막판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 생각이면 나 오빠랑 더 못해 먹겠다. 어떻게 자기 엄마가 한 짓 알면서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인 우리 엄마 탓을 해? 엄마가 가만히 있다가 어머니 머리채를 잡았어? 먼저 거기 쫓아가서 남의 업장에서 개망신 주고 불지른 게 누구야? 아, 다 됐고. 그런 식으로 나올 거면 다 그만해. 정리해. 나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오빠랑 뭔 일 있으면 언제건 사돈 망신 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시어머니랑은 가족으로 살기 싫어. 정리하자고. 그러고 얘기를 끊어버렸더니 결국은 자기도 별수가 있겠나요.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이지만 엄마가 천천히 갚으라며 저희 둘에게 보태주신 돈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나 봅니다. 기한을 넉넉히 주시긴 했다지만 까먹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제서야 생각해낸 것도 어이가 없었고 전 당연히 남편이 적금이라도 들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깊이 파면 팔수록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혼을 얘기했더니 결국엔 아무리 봐도 지가 너무 코너에 몰릴 것 같은지 포기하더군요. 끝끝내 어머니는 우리 엄마네 가게에 직접 찾아와서 얼굴은 못 들이밀고요. 문자를 무슨 10통씩 보내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무릎이 닳도록 문자건 뭐건 사과를 해댔으니 저 볼낯은 없으신가 봐요. 그 일을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데다가 사과하도록 만든 것도 저여서 그런지 아주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계시네요. 남편도 한창 기가 팍 죽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판세가 바뀐 걸 유지할 생각이에요. 적어도 결혼 생활을 할 생각이라면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머니가 찾아와서 했던 그 기이한 짓거리를 용서할 수가 없네요. 나중에 꼭 본인 큰아들이나 막내아들 장가 보내놓고 그 집 사돈한테 똑같은 꼴을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봐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막혔는지 아시겠죠? 별 더러운 꼴을 다 당했다 싶지만 앞으로 어머니를 볼 일이 없다면 그걸로 참고 넘어가려고 해요. 남편도 두고 보면서 벼르는 중이고요. 어머니로 인해서 겪은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도 심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청심환까지 먹었는데 엄마 일까지 겪고 나니까 결론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할 것 없이 또 저딴 진상짓이 일어난다면 미련 없이 이혼입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저의 이 두서없는 얘기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조금 정리가 되었고 털어놓고 매듭을 지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